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차가 됐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는 아마 그 세 번째 PPT가 될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PPT가 되니까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 인력에 관련 문제라 뒤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엔 안 하고 다음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 그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PPT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제는 이제 병원과 의료 환경, 의료 소비자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전반적인 이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이냐, 그리고 병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이 이제 의료법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베드수 몇 개에 따라서 뭐는 뭐 의원이고 무엇은 병원이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조금 더 나가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의료 환경과 이제 소비자 분야로 얘기를 할 텐데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무엇을 봤냐면은 환자라는 것으로 했었죠. 의료 행위와 환자라는 것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소비자라는 뭐냐? 결국 얘기하면 환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환자라는 말을 썼었다면은 지금은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비슷한 의미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상은 동일해요. 아파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바꿔 쓴단 말이에요. 비록 대상은 동일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자라 불렸지만 아프면 지금은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죠.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라는 것을 대한 어떠한 대상이나 아니면 공급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회 문화적이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질병, 진찰, 치료, 예방 이 얘기를 했었고, 자, 이론은 임상에 응용하는 행위다 얘기를 했었고, 누구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시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의료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료인은 쉽게 해서 의사와 간호사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거 이외에 면허 제도로 되는 것이 의료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의료 행위였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 우리가 의사였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다. 자, 이런 것을 의료행위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소비자라는 거는 무엇은 뜻이냐면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재화라는 것은 돈을 주고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해서 소비자라는 단어의 뜻에서는 재화를 소비한다. 쉽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게 가장 핵심 개념이죠.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하면 이제 뒤에 등장하는 환자와 소비자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료 소비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 즉 환자 또는 일반 시민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 의료 소비자 동일한 대상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소비자하고 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소비자가 환자보다 어떠한 개념이 더 강조된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자, 단어 자체가 뭐가 강조되냐면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는 게 좀 강조됐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냐? 아니에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란 뜻이 환자예요. 아픈 사람. 자, 의료 소비자라는 건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소비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거는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쉽게 해서 환자가 질병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에 어떤 은혜나 이런 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무엇을 하는 거다? 돈을 주고 사는 하나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보다 환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 과거라고 하면 뭐 1980년대, 뭐 90년대도 들어가겠지만 이때까지만 80년대 정도까지겠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는 쉽게 해서 환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아프니까 치료해 줄게 어떠한 선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관계 자체가 환자들이 의사보다 조금 더 밑에 단계라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몇몇 아직까지도 뭐 그러한 의사가 환자보다 뭐 의학 지식은 당연히 많겠죠. 그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주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여전히 전근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고 막 여러 가지 정보도 넘쳐나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왜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졌냐면은 쉽게 해서 아주 쉬운 예만 들어도 과거하고 지금 1980년대와 지금 2010년, 20년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1980, 8, 90년도에 병원 내에서의 어떤 의료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하고 병원 간에 싸우는 거죠. 의료 분쟁이 심했을까요? 지금이 더 심할까요? 언제가 더 심할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심해요. 1980, 90년대보다 2020년 지금이 의사를 대상으로 고소건도 많고 분쟁이 훨씬 더 심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의료 기술은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달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지금은 살려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분쟁은 더 심해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자들이. 예. 그걸 갖고 자기들이 찾고 뭐 하면서 이제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옷 같은 걸 샀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 옷이라는 걸 샀을 때는 옷에 구멍이 있나 문제가 있는 거는 공급하는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쉽게 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전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멍이 났든지 색깔이 바랬든지 소비자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료는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이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러한 이제 소비자의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의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보건의료의 특징이라는 게 또 등장하죠. 그러면 왜 의료 소비자가 환자였다가 소비자가 됐다가 막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때문이에요. 보건의료의 특징은 무엇이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료 지식의 불평등이 있죠. 자, 의료 지식이라는 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더 지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 의사와 환자, 의료 소비자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누가 의료 지식에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의사겠죠. 그렇죠? 자, 이렇다 보니까 무엇인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지 물론 공급하는 사람들이 더 디테일한 어떠한 그 지식은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니아층 소비자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의 불평등성이 심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소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의료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의사들이나 의료인들, 간호사들이 알고 있는 의료 지식에 대해서 단 몇 퍼센트만이라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수박 겉핥식의 인터넷에 나도는 정보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깊은 거에 대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보건의료에는 의료 지식이 불평등이 존재하더라. 자, 두 번째는 질병 발생이 예측 불가능해요. 자, 질병이 언제 하면 예측이 가능한가요? 물론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니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예측은 해요. 근데 이것이 100%다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질병 발생이라는 것을 100%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측이 100%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예측한 대로 움직인다면은 뭐 크게 사고 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 발생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다 예측하기가 100% 가능한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보건의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필수적 소비라는 거예요. 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알바비를 많이 받았어. 아,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지. 옷을 사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달에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필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옷을 산다라든지 음식을 뭐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필수적 소비는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 맞게 소비가 이루어져요. 쉽게 해서 내가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조금에 맞춰서 소비를 이루어지고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많이 쓴단 말이야. 자, 그런데 보건의료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소비가 하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죠. 필수적 소비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일까요? 쉬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죠. 사람은 생명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 소비가 이루어지죠. 필수적 소비라는 것은 내가 쓰기 싫어도 쓰게 된다는 거야. 아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필수적 소비예요. 자, 필수적 소비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돈이 없다고 싼 걸 쓰고 돈이 많다고 비싼 걸 쓰는 게 아니죠. 돈이 내가 있던 없던 간에 어쨌든 간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내가 만약에 시골에 산다. 그러면 시골 병원에다 그냥 이 사람을 보낼까요? 돈이 없다고? 그렇지 않죠. KTX 타고 올라와 갖고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아산이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데로 무조건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필수적 소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의료인들의 독점적 지위가 형성돼 있어요. 독점적 지위라는 것은 의료인들만이 의료 서비스를 돈을 받고선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인, 이제는 아시겠죠? 의료인이 그냥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죠. 의료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했죠.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 의사, 그리고 간호사, 조산사. 자, 이 5개의 직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다. 쉽게 얘기하면 면허제를 뜻하는 거예요. 면허를 받은 의료인들만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허를 받지 않은 의료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공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어떻게 돼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문이 조그맣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 산업기사를 딸 거예요. 산업기사를 따면은 산업기사를 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독점적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지위가 없죠. 산업기사 없더라도 엄청나게 잘하는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하나의 얘가 공부를 이렇게 했고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쪽 좀 마켓,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쪽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냐 없냐?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면허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허제의 특징에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파. 근데 오늘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야지 뭐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아니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오늘은 힘드니까 미뤘다가 또 받아야지 안 돼요. 시간이라는 어떠한 이렇게 딱 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을 때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 시간적 한정성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면 암만 돈이 많아도 치료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시간의 한정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건의료는 의료 지식이 불평등해요. 자, 누구한테 더 지식이 몰려 있어요? 공급자한테 몰려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함부로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100%는 불가능하다. 자, 필수적 소비들아. 의료인이 독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더라. 시간의 한정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 공급자 중심의 체계라는 거예요. 공급자는 누구예요? 의료인이죠. 의료인이 굉장히 중심이 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보건의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일반적인 시장, 일반적인 상품은 누구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은 소비자를 통해서 돌아가요. 소비자들의 니즈나 원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자들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것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공급량이 형성되고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이라 그러죠. 소비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소비랜다 공급 곡선하고 뭐라 그럽니까? 수요 곡선, 공급과 수요 곡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도 그러한 시스템에 돌아가긴 하지만 굉장히 이 보건의료의 시장의 중심은 공급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럼 이건 공급자는 뭐냐? 구체적으로 의료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의료인 중에서도 누구냐? 한국에서는 특히나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공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것을 그동안 배웠었던 단어로 명료하게 정리할 줄 알면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급자들이 마음대로 막 휘둘렀던 게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그러한 정근대적 방식으로서 운영을 하는 뭐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왜 안 되냐 그러면은 해도 그러면 결국 환자가 찾아가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본인이 시장에서 살아났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러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자의 권리가 점점점 좋아지게 된 계기는 뭐냐? 그럼 환자의 권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결국에는 의료 소비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이제 미국으로 보죠. 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유럽은 다른 시스템이에요.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자, 무슨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대하죠.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를 뭐 1, 2, 3차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의료 서비스에 뭐 제공되는 어떠한 순차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의료 서비스에서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보험제도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그 보험제도라는 거는 다시 더 이야기하면은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통 보건의료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 다 다른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 각각의 국가들의 어떠한 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쉽게 해서 의료비 돈이 어떻게 굴러가냐 그 돈 굴러가는 시스템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 지금 수업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뭐 NHS 시스템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영어로는 National Health Service라 해서 쉽게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뭐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예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면 다 무료란 말이야. 치료도 다 무료로 다 해줘요. 자, 이렇게 무료로 해주면은 그러면 땅 퍼갖고 치료합니까? 아니겠죠. 그럼 뭐로 해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NHS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에 아예 그 보건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들은 어떤 존재겠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면은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의사들은 공무원의 형식을 띠고 있죠. 물론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고 하면 자기만의 어떠한 개인 병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외국에서는 그 컨설팅 해주죠. 자기가 봐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틀려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걸 다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런 게 NHS 시스템이에요. 예. 자, 이런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냐면 영국 같은 국가, 스페인 같은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NHS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겠죠. 자, 두 번째 시스템은 뭐냐면 NHI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NHI는 National Health Insurance라 해갖고 그 국가에서 보험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에요. 독일, 일본, 한국, 뭐 프랑스, 캐나다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 캐나다는 NHI 시스템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기에는 NHS처럼 보여요. 실제 프랑스 같은 국가는 말은 이제 NHI예요. 걔네들도 이제 보험사가 중심이 돼서 국가보험 체계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내거든요. 보험료를. 하지만 어쨌든 NHI야. 뭐 그건 지금 여러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국이 이제 NHI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죠. 그 공단은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공적인 그 기관이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그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를 해서 그 보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NHI 국가예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미국이 안 나왔죠. 자,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CSM이라는 방식을 써요. CSM은 어떠한 보험 스타일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사보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제도처럼 뭐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든지 그러면은 뭐 연방정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주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하든지 뭐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모두 막 돈이 없다고 다 죽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뉴스예요. 아니고 미국도 진짜 뭐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공공 부조 스타일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해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굉장히 많죠. 뭐 우리로 치면 삼성화재, 또 뭐 동부해상, 뭐 현대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알아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해서 내가 낸 돈만큼 혜택을 받는 것. 이게 미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료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적인 그 시스템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도 심하고 병원들 간에 서비스는 대신 굉장히 비싸죠. 보험 안 들면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비싸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진단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왜냐? 얘네들은 무엇인가 사회 그 시스템 하에서 이제 의료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누구의 권한이 훨씬 강하겠어요. 의사보다도 다른 유럽이나 한국보다는 환자들에 대한 권리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골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단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뭐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권리들이 이게 한 1950년대인가 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게 미국에서 나왔고요. 의료 절차나 치료 전 필요한 정보를 들을 권리, 잘 보시면 설명 들을 권리, 정보 들을 권리, 쉽게 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가 사람들의 그러한
것이 중요해서 나온 거냐? 물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진단치료 경과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 절차나 치료 전 필요한 정보를 들을 권리. 왜 이 권리를 다른 국가는 없을까?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을 권리당전화시켜서 굉장히 법적으로서 보호를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었잖아요. 미국이 선진국이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뭐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유는 뭘까요?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각각의 개인이 각각의 사업을 들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가격 자체가. 예. 그리고 이것이 보험에 포함이 되는지 보험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내가 보험으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보험 내에서 치료를 받고 하려면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의사한테 다 맡기면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들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재량권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진단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보험 내에서 얼만큼 내가 치료를 받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뭐 고소도 하고 막 서로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그로 인한 의학적 결과를 들을 권리가 미국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것도 이제 의료법 이제 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알겠지만 내가 돈이 없다고 뭐 치료를 막 의사들이 얘가 봤을 때 돈이 없다고 치료 안 하고 그러면 걸리거든요. 생명이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뭐가 하냐면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의학적인 악결과죠. 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리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것의 물론 근본적 뿌리는 뭐 어떤 뭐 인본 사상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선택,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느니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 행위죠. 그래서 뭐 의료 행위의 목적, 방법 내역, 결과를 충분하게 알 권리. 자, 위에서 말한 미국의 이런 권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발점은 좀 틀려요. 미국은 그러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유가 시작이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 의사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수긍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권리들이 많아지죠. 대표적인 게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 의료 행위를 선택하고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러한 권리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료 소비자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권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알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알아야 되는 권리.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 알 권리는 뭐냐? 설명을 해줘야죠,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의료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료 선택에 관련된 권리. 이제 이거는 뭐 선택 진료죠. 그래서 내가 이 의사한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의 권리 이런 건 이제 보건의료 그 정책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매년 의료 수가라는 걸 정해요. 수가라는 건 쉽게 해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짜장면 가격이 얼마, 떡볶이 가격이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정해져요. 그때 누가 오냐면 뭐 병원에서도 나오고 의사협회에서도 나오고 당연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뭐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뭐 국가기관에서도 나오고 의사들을 대표해서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 그럼 얘네 둘이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국민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라 하면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 및 권리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보건의료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죠. 자, 그리고 인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그렇죠. 환자에 대한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배상과 고충 처리에 관한 권리. 자, 무엇인가 내가 배상을 받고 문제가 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래서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권리라는 말이 다 뒤에 붙잖아요. 자, 권리가 붙으면 항상 무슨 단어가 같이 따라와야 되냐면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뭐가 있냐면 권리가 있으면 항상 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알 권리다.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다? 반대로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의사가. 자, 그럼 진료 선택에 관련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진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의무가 있다. 누구한테? 의사한테 있더라. 정책 수립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있더라. 그러면은 정책 수립에 일반인들을 국민들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더라. 누가?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겠죠. 인간적인 진료를 받을 권리. 그러면 의사들은 인간적인 진료를 할 권리가 있더라. 의무가 있더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비밀 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배상 고충에 대한 권리, 배상 및 고충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의사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진영이 항상 동시에 등장을 해요. 반대로 의사들도 그러면 의무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의료 서비스를 하니까 무슨 의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의사들한테는 또 어떠한 권리가 동작하냐면은 진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뭐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할 때 무엇을 반드시 생각하시냐 그러면은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존재한다. 예,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누구에 대한 거예요? 환자들의 권리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생각하면 의사들은 이런 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이번 PPT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음 거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